룽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화책이 아닌 소설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일본 로맨스 소설이에요. 책의 저자는 이치조 미사키라는 일본 작가분께서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주인공이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전날에 있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는 선행선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엄청나게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책이랍니다. 한때 인스타에서 엄청나게 홍보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리뷰를 보니까 일본 감성이 나와는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애절한 사랑을 하는 내용이 몰입이 잘 안 돼서 되게 울면서 보셨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그냥 아름다울 뿐인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을 여자애가 말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당시 나는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었다. 일상적인 것으로는 가짜로 고백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으로는 죽음이라든지, 시적인 것으로는 연애 감정이라든지.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더 늘었다. 나 자신에 관한 것이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는 여자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응이라고. 모르는 남자애, 모르는 여자애. 1.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 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다든가 같은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후부터 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 대한 분풀이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 수 없었다. 타깃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답잖은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적이 나로 변했다. 아,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험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는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를 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반 히노 마오리한테 고백해. 오늘 중으로. 라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실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대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애를 잘 알지 못했다. 특별반인 일반에 소속된 그 애, 히노 마오리. 히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 애는 그럼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원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식에 이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희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사귀는 거야. 잘 부탁해. 그러고는 더는 용건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도 무리가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 애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랬지?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아, 가미야. 가미야 도루. 이제 기억했어. 도루구나. 난 히노 마오리. 내일 학교 끝나고 또 이야기하자. 아, 맞다. 사귀는 조건 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차이는 꼴을 보려고 숨어있던 녀석들이 재미없다는 얼굴로 나왔다. 너 진짜 뭐냐?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주범이 내뱉듯 말했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흥하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을 부딪히며 옆을 지나쳤다. 다른 녀석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녀석들이 간 뒤 나는 희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학교 여자애를 좋아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터 콤플렉스라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둘이 살아갈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었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반에 배정된 것도 이런 진로 희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걸어갈 인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같은 학년 여자애를 의식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히노 마오리라는 아까 그 여자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를 쫓아가 가짜로 고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 라고 조건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희노는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오해를 푸는 것은 그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도 조금은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직 불타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게 나와 그 애의 첫 만남이었다. 2.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은 빨래다. 나는 공영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 집안일은 주로 내가 맡아서 했다. 남자 2명이 내놓는 양이니 매일 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뒤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사라진 누나가 종종 말했다. 위생감을 중시하라고. 집은 가난해도 누나는 나와 아버지에게 다림질한 손수건을 주고 해지거나 구겨진 데가 없는 새하얀 옷을 입혀주었다. 표면적인 청결감보다 생활에 뿌리 내린 위생감에 신경 써야 한다.
누나가 곧잘 했던 말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추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말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널고 아침과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과 붙어있는 거실에 얼굴을 내밀었다. 잘 잤냐, 도루? 오늘 아침 반찬은 뭐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식사 전에 오늘은 꼭 면도하고 오세요. 얼핏 보면 아버지는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 몸차림은 괜찮은데 수염 때문에 다 망쳤다. 야근은 없지만 그 대신 봉급이 적은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라인 작업자로 일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도 아버지다운 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도 없다. 친척들 중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버지와 함께 두 손을 모은 다음 김이 피어오르는 아침 식사를 했다. 한 달 먼저 다 먹고는 흰밥을 퍼놓았던 두 사람의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그릇을 치웠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버지에게 인사한 다음 잊지 않고 손수건을 챙겨 집을 나섰다. 5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제 곧 끝날 테지만 나는 5월이 좋았다. 그건 전에 누나가 5월병의 뜻을 가짜로 가르쳐줬던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벚꽃도 지고 4월의 바쁜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차분함을 되찾는 계절이 된다. 실록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다들 살짝 느긋해진다. 그게 5월병이라고 했다. 참 우아한 의미다. 누나는 초목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진지한 얼굴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곤 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역으로 향했다. 중간에 지나치는 공원 숲풀에서 푸릇푸릇한 잎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보니 마음을 그곳에 두고 가고 싶어졌다. 5월병, 참 우아하다. 저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안하지만 아까부터 와타야가 이쪽을 보는 것 같지 않아? 2교시 쉬는 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시무카와에게 5월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복도를 봐 라고 하기에 눈을 돌려보니 미인이지만 성격이 까다로울 듯한 여학생이 있었다. 희노의 친구인 와타야였다. 몰래 엿보듯 교실을 들여다보는 와타야를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와타야와 말을 나눠본 적은 없다. 희노와 마찬가지로 나와 별로 관계없는 존재였다.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았고 서글서글한 미인이라 은근히 인기가 있었다. 어제 방과 후 복도에서 희노에게 말을 걸었을 때도 와타야가 곁에 있었다. 볼 일이 있다며 희노에게 건물 뒤로 와달라고 했을 때 따라오진 않았지만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와타야에게서 시선을 떼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말 안 했는데 어제 학교 끝나고 일반 희노한테 고백했거든. 뭐?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와타야를 보고 있던 시모카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무사히 등교했지만 시모카와는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시모카와에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 반 주요 남학생 그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중심 인물인 녀석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재미없다는 듯 눈을 피했다. 오늘 아침 시모카와는 녀석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지는 듯했다. 복도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이번에는 와타야와 눈이 마주쳤다. 쇼트커트가 잘 어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내게 듣고 싶진 않겠지만 와타야의 입이 움직였다. 희노와 친하니 어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별로 눈에 띄고 싶지 않은지라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섰다. 시모카와 잠깐 기다려줄래?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래. 와타야에게 다가가 곁을 스쳐 지나쳤다.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본 그애에게 복도 구석을 가리키자 뜻이 통했는지 잠자코 따라왔다. 미안, 뭐 볼 일 있었어? 인기척이 없는 곳에 다다르자 돌아서서 물었다. 감히 하지? 와타야가 선선한 어조로 이름을 확인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은 와타야지? 편하게 말해도 돼. 그러고 보니 말을 나눠본 적이 거의 없지? 찾았지 뭐야? 와타야는 그렇게 말하고는 흥미어린 눈빛으로 나를 다시금 쳐다봤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행동을 해야 반응이 있다. 정체돼 있던 것이 단번에 움직이려 하는 상황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히노 마오리 말인데 사귄다는 거 사실이야?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런 것에 물으리라고 예상했으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뭐 그렇지. 일단 긍정하자 와타야는 놀란 얼굴이었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갑자기 왜? 마오리랑 모르는 사이 아니었어?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첫눈에 반했다는 거? 응? 뭐 그런 거지. 모호하게 대답하자 와타야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느닷없이 이런 말하면 나쁜 인상을 주겠지만 뭐? 마오리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든지 장난이라든지 그런 걸로 고백해서 사귀게 된 거라면 그만둬주면 안 될까? 마음이 찔려 와타야를 쳐다봤다. 벌써 뭔가 정보를 입수한 걸까? 하지만 희노에게 고백한 일은 같은 반 일부 남학생들만 아는 사실인데다 왕따 비슷한 것과 엮인 문제다. SNS에서 떠들어대거나 소문을 퍼뜨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문을 유보하고 묻자 와타야는 살짝 눈썹을 내렸다. 그러게, 난 쌀쌀 맞을 것 같다든지 냉담할 것 같단 말을 많이 듣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오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가능한 한 그 애가 아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 고백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찾으러 왔는데 어쩐지 넌 마오리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픈 데를 찔려 대답이 궁했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건가? 알 수 있어. 감이야, 넌 나랑 비슷하거든. 말투도 시니컬하고 보통 첫눈에 반한 여자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더 이것저것 표정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데 넌 쑥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지? 이거 귀찮은데? 그런 표정밖에 없거든. 나도 모르게 와타야를 쳐다봤다. 지금도 뭔가 표정에 드러나 있을까? 가짜로 한 고백에 관해 여기서 와타야에게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하지만 희노도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 사정이 있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백을 받아들였고 조건 등에 관해서는 와타야에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오늘 학교 끝나고 희노하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얼버무리듯 그렇게 말하자 와타야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와타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미안, 자각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소리나 하고.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마오리한테 상처를 주진 않겠지. 진짜 미안. 만나서 잠깐 말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이제 목적은 이룬 건가? 대충은. 아, 맞다. 혹시 마오리 때문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편하게 의논해줘. 연락처를 주고받는 정도는 괜찮지? 내 휴대폰이 피처폰인지라 휴대폰 메일 주소를 주고받은 뒤 와타야는 가버렸다. 당장이라도 희노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첫째 조건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이 생각나 교실로 돌아왔다.
내 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시모카와가 흥미진진한 듯 물었다. 가미야, 와타야랑 무슨 볼일 있었어? 아니, 뭐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대답하자 시모카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혹시 내가 또 너한테 무슨 폐를 끼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잖아. 오늘은 걔들한테 아직 아무 일도 안 당했고 어제 그저께 학교에 안 나온 사이에 네 주변이 이것저것 달라졌고 희노한테 고백했다고 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뭔가 강요당한 건가 싶어서. 절절한 어조에서 시모카와의 순진함이 느껴졌다. 시모카와는 약간 비만이라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심성이 착하다.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모카와는 사려분별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따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이용됐다. 괴롭힘을 당했던 건 역시 마찬가지다. 괴롭히던 녀석들에게 항의한 뒤 내가 대신 표적이 됐다. 주위 인간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게 됐지만 시모카와는 걱정이 됐는지 종종 말을 붙였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유치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걸로 아무 문제 없었건만 녀석들의 공격을 모조리 무시했더니 다시 시모카와를 표적으로 삼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음침하게 숨어서 괴롭혔다. 뒤늦게 깨달았는데 돈까지 뜯기 시작한 것 같았다. 시모카와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그 일로 싸울 뻔했을 때 괴롭힘을 주도하는 녀석이 제안했다. 그 결과 내가 희노에게 고백하게 됐다. 희노에게는 미안했지만 걔에게 물렸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거절해주면 나중에 성심성의껏 사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 대답 탓도 있어서 일이 이상하게 되고 말았다. 나는 시모카와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사귀는 조건을 빼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처음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놀란 얼굴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학교 끝나고 일단 희노랑 이야기해볼까 해. 그렇구나. 고마워. 또 가미야 너한테 도움을 받았네. 그렇지만... 시모카와는 말을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아니, 저 개들이 그런다고 포기할 녀석들인가 싶어서. 내가 전학가고 없으면 널 또 괴롭히지 않을까? 괴롭힘이 원인이 아니면 좋겠는데 시모카와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갑자기 중국에 가게 됐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여름방학이 빨라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맞춰 그쪽으로 가서 수속을 밟는다고 했다. 뭐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보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전학인데 그때까지 느긋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자고. 내 대답에도 시모카와는 여전히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학교에서 웃었다. 그날은 결국 녀석들에게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방과 후까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방과 후에는 희노와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노는 어디서 만날지 정해주지 않았다. 망설였지만 고백할 때 내가 몇 반인지 말했던 터라 일단 교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종례가 끝나고 시모카와와 잘 가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여느 때는 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 둘 다 이른바 귀가부다. 시모카와가 혼자 가면 또 녀석들에게 돈을 뜯기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전학 소속을 밟으러 학교에 오는 모양이었다. 시모카와는 어머니를 만나 함께 담임 선생님에게 인사한 뒤 차로 집에 간다고 했다. 창가 자리에서 교실 안을 둘러보니 녀석들도 이미 가고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 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다. 교실에서 사람이 줄어들수록 취주 악부가 내는 악기 소리,
운동부가 준비 운동을 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독과 연대의 혼혈아 같은 이 분위기가 싫지 않았다. 네모나게 잘린 푸른 하늘은 쓸쓸한 음악 비슷한 것을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려주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완전히 그쳤다. 열린 문을 통해 내 감각은 복도까지 뻗어나갔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는 것도 그렇다고 시간을 주체 못하는 것도 아닌 어렴풋한 긴장과 함께 목적한 곳으로 곧장 오는 듯한 그런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그쳤다. 복도를 보니 그 애가 있었다. 순간 뭔가에 놀란 것처럼 눈썹을 치켰던 그 애가 이윽고 앳된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발견했네, 내 남자친구님. 가미야도루 맞지? 내가 어제 방과 후에 고백한 히노 마오리였다. 응. 이름을 확인하기에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나를 희노는 어딘지 모르게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참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건다. 나는 잔뜩 경계하고 있었건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희노가 교실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서슴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앞자리에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앉았다. 길고 검은 머리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이어서 희노는 의자 방향을 바꿔 나와 마주보게 앉았다. 눈이 마주치자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넌 동아리 같은 거 안 해? 그런데 희노 넌? 할 말을 찾고 있으려니 희노가 먼저 말을 건네왔다. 희노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는 작은 턱을 손바닥에 얹었다. 입술은 웃는 모양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듯 턱을 귀는 사람을 처음 봤다. 나도 안 해. 말하자면 귀가부. 그나저나 다행이네. 동아리 같은 거 안 물어봤으니까 나 때문에 빼먹은 거면 어쩌나 걱정했지 뭐야. 내 일상 풍경에는 웃음이 등장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매일 학교와 집과 슈퍼를 왕복할 뿐인데다 아버지도 나도 잘 웃지 않았다. 우리와는 달리 표정이 풍부한 희노가 턱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만나자 해놓고 장소도 안 정해서 미안해. 교실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래서 사귀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말인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시야 끄트머리에서 희노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굳었다. 아, 역시 싫어진 거야? 이상한 조건 같은 것도 붙이고 말이지. 하는 수 없지. 에이, 아쉬워라. 미안해, 이상한 거 시켜서.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말이지.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고백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 2교시 쉬는 시간에 와타야가 왔었어. 마음속 갈등을 얼버무리듯 말하자 희노는 응, 아까 들었어 라고 대답했다. 복도에서 네가 말 걸었을 때 같이 있기도 했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즈미한테 말했거든. 그랬더니 어째 흥미가 생겼나 봐. 아, 미안해. 말한 건 이즈미뿐이지만 그래도 남한테 말하는 거 싫지?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희노의 얼굴에 미안한 빛이 떠올랐다. 그런 표정을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터라 약간 허둥댔다. 아니, 괜찮아. 친구한테 말하는 건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친하구나. 아, 이즈미는 그래, 배도 꽤 특이한 애거든. 묘하게 침착한가 하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런 점이 재미있어. 게다가 사람이 엄청 좋으니까 자꾸 뭐든 의논하게 되지 뭐야. 아까도 희노가 말했지만 와타야의 이름은 이즈미인가 보다. 그런 발견을 참신하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어제 한 고백 말인데 사실은 결심이 선 나는 어제 고백에 관해 이야기했다.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희노는 딱히 놀라지도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즐겁게 웃고 있었다. 저런, 그런 거였구나. 벌칙 게임이나 뭐 그런 거겠지 생각은 했지만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지. 멋있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저 나 같은 인간하고도 친구해주는 좋은 녀석이거든. 불쾌한 일을 당해서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으면 했어. 좀 있으면 전학 갈 거고 말이지. 전학 가는구나. 아쉽네. 응,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한 건데 뭐랄까, 나도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지 뭐야. 할 말을 고르다가 희노가 나를 꼼짝 않고 쳐다보는 것을 깨달았다. 도루, 넌 나랑 사귀는 거 싫어?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준 것은 오랜만이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싫은 건 아닐지도, 아마. 뭐야 그게. 모호한 대답에 희노가 즐겁게 웃었다. 나는 웃으려다가 실패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계속 할 말을 찾았다. 너한테 실례일 수도 있지만 약간 재미있을지도 싶거든. 3가지 조건이랬나?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 유사연애려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고 너만 싫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해 말했을 때 희노는 다시 내 책상에 턱을 괴고 있었다. 그럼 됐네. 하지만 이수미가 걱정하니까 겉으로는 유사연애가 아니라 진짜 사귀는 걸로 하자. 이수미한테도 조건 이야기는 안 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상한 약속을 맺었다. 조건부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3. 아버지 왔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녁에 부엌에서 카레를 끓이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수요일마다 먹는 카레인걸. 아, 맞다. 아버지, 애인 생겼으니까 일단 보고는 해둘게. 뭐? 내가 정직하게 보고하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나의 제안으로 중요한 일은 가족들끼리 서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애인이라고? 여자애란 말이지? 동성애를 부정하진 않지만 여자애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식탁 의자에 앉았다. 먼저 작업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은 아버지다 보니 화를 낼 수도 없다. 내가 그런 심경으로 쳐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감개무량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이제 그런 나이냐?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단 보고는 해두는 거야. 사귀기로 약속한 뒤 나와 희노는 방과 후 교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선 너에 관해 물어도 돼? 희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희노는 메모장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진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먼저 생일은? 2월 25일. 2월 25일이란 말이지? 그럼 르누아르랑 생일이 같네? 모르는데? 그렇구나. 그래. 가족 구성을 물어봐도 될까? 아버지랑 둘이 살아. 그렇구나. 왜 납득한 표정이야? 도로 넌 나이에 비해 야무져 보이니까. 야무진가? 중3 때 고무줄을 손목에 끼운 채로 학교에 간 적이 있어서 한동안 별명이 엄마였는데. 와, 그런 거 좋다. 중3 때 별명은 엄마였다. 그것도 메모하게? 해야지. 혈액형은? AB형. 아하, 어울린다. 어울리다니 뭐가? 그러는 넌? AB. 아하, 어울리는데? 엥? 어째 업신여기는 느낌이네?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다른 질문은? 존경하는 사람은? 니시카와 게이코. 실례지만 누구신데? 마니악한 순수문학 작가. 그 사람이 어디가 좋은데? 위생감이 있는 점? 위생감? 청결감이 아니라? 청결감은 가짜로 꾸밀 수 있지만 위생감은 꾸밀 수 없다고 생각해. 도루, 너 역시 재미있는 애네. 그 뒤로도 희노는 여러 가지를 물었다.
취미,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 장소, 개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휴일에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 등. 가끔은 나도 질문했는데 희노는 대체로 대답해 주었다. 그 애는 개를 좋아하고 공원을 좋아하고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했다. 평범한 여자애라는 느낌이었다. 석양이 깔릴 무렵이 되자 희노는 무슨 생각에선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럼 애인스러운 일을 해볼까? 희노가 말하는 애인스러운 일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둘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주황색 규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희노가 즐겁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나는 쑥스러움에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내 전화가 피처폰이라는 것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희노가 사진을 보내줬다. 배경화면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절했다. 둘 다 전철로 통학하는 터라 역까지 같이 걸어갔다. 희노는 즐겁게 자기 그림자를 따라갔다. 학교 근처 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는 새 정거장, 희노는 내 정거장 간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되도록 같이 하교하기로 했다. 전철을 탄 시간은 10분도 안 됐지만 나란히 앉아 잡담을 하는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간지러웠다.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여자친구에 관해 간단히 말했다. 희노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 유사 연애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빈 카레라이스 그릇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크아 하고 뭔지 잘 알 수 없는 탄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실 옆에 있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우리 집은 넓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우리 집에서 어렵게 마련한 간소한 불단 앞에 앉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도로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의 이야기라곤 생전하질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지. 제발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이상한 게 아니지.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건 너희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할 좋은 소식이잖냐. 게다가 사나이가 있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누나 말을 꺼내놓고 자기가 주춤했다. 캥기는 데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가끔은 상 치우는 것 좀 도와줘요. 아, 응. 그래. 가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엔 각자 시간을 보낸다. 상을 치우고 나서 빨래를 개고 교복과 손수건을 다리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목욕물이 식기 전에 나도 목욕하기로 했다. 누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다. 뭐든 다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서 누나는 아버지에게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과 상관있다.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뒤 비록 다리는 뻗을 수 없어도 내게는 익숙하고 안심되는 우리 집 욕조에서 몸의 힘을 풀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내일도 그럴까?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도 어제 그때 나는 희노의 제안에 그래라고 대답했다. 놀랐다. 내게 그런 일이 가능할 줄이야. 내가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 줄이야.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누나에게 보고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쓴웃음을 짓고 얼마 있다 욕조에서 나왔다. 탈의실에서 머리와 몸을 꼼꼼히 닦고 트렁크를 입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인물을 바라봤다. 약간 너무 살이 없는 신경질적일 듯한 내가 있었다. 4.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일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튿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다. 나도 모르게 전철 안에서 통학로에서 현관 입구에서 희노나 와타야를 찾고 있었다. 신선했다. 내 생활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교실에서는 시모카와와 이야기했다. 시모카와는 다음 주 주말이면 이사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히노나 와타야와는 반대로 내 생활에서 누가 사라진다는 게 섭섭했다. 그건 익숙한 감정일 텐데도. 있지, 잠깐 의논할 게 있는데. 시모카와는 늘 문제나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어 그걸 내게 이야기한다. 역시 살을 좀 빼는 게 좋을까? 참고로 이 이야기는 3번째로 하는 것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정했다. 아, 나 잘 생각해봐. 시모카와, 일반 서민은 군살 같은 거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선 살찐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던데? 미국인이 생각하는 비만이랑 일본인이 생각하는 비만은 많이 다르다더라. 그쪽에선 넌 뚱뚱한 축에 속하지도 않을걸? 내 말에 시모카와는 자기 배를 쳐다봤다. 시모카와, 네가 살을 빼고 싶은 거면 응원은 하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살이 좀 붙어 있어야 폼나는 대사도 있거든. 예를 들면 스테이크 1kg쯤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세 소화되지. 여기 고기 추가. 와일드하네. 당신이 살쪘다고? 어디가? 내 눈에 당신은 날씬한 레이디인데? 와일드하면서 신사인걸? 유람에서 무덤까진 아니지만 잘 먹겠습니다부터 잘 먹었습니다까지 남기지 않고 먹는 인생을 당신한테 맹세하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멋있는데? 그래, 와일드한 포동이가 되면 되겠구나. 이건 절대로 시모카와를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시모카와는 뭐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침울해하곤 한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동안 시모카와의 얼굴 표정이 약간 멋있어졌다. 살쪘기에 여자애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찾으려다가 자신이 여자애와 교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점심시간에 영양 만점인 도시락을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봤다. 가미야, 너한테 많이 배우긴 하지만 결국 사람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도시락을 열다 말고 물었다. 오늘 아침 일로 혹시 상처를 받은 걸까 걱정됐다. 그러나 시모카와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 좀 있으면 전학 가니까 알 수 있는 일이 꽤 있단 말이지. 넌 늘 내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줬어. 하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일이거든. 나 스스로 행동하고 용기를 내서 여자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보면 좋았을 텐데. 후회 어린 발언을 하면서도 시모카와는 어딘지 모르게 개운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 글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전학 가선 친한 여자애들을 많이 만들어. 새로운 환경은 자기가 새로워질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럼 너한테도 소개할게. 아차, 그럼 히노가 화내려나? 시모카와는 나와 히노가 유사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모카와에게 나는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학교가 끝난 뒤 나는 어제처럼 교실에서 히노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모카와는 그럼 내일 또 라고 손을 들어 인사한 다음 교실에서 나갔다. 동작이 하도 자연스러워서 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내일 이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잡지를 보다가 깨달았다. 시모카와는 오늘 혼자다. 잡지를 도로 덮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신발장을 향해 달려갔다. 열어보니 시모카와의 실내화는 있었지만 신발은 없었다. 학교 내에서 화장실 같은 데로 끌려가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래도 신경이 쓰여 신발을 갈아 신고 현관에 나섰다. 저 앞에 교문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가는 시모카와의 뒷모습이 보였다. 숨을 휴 내쉬었다. 누가 어깨를 끌어안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도 아닌 듯했다. 그렇게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말했다. 뭘 뛰고 난리냐?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돌아보자 녀석이 있었다. 시모카와를 괴롭히던 그룹의 주범이다. 히노에게 고백하도록 시킨 녀석이기도 하다. 그렇게 걱정되냐? 저 뚱땡이가? 친구인데 당연하지. 짜증스러운 어조로 대꾸하자 녀석은 업신여기듯이 웃었다. 친구냐?
그러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오늘 점심시간에 담임과 학생 지도교사에게 시무카와에 관해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이야기였다. 시무카와 녀석, 우리가 돈 뜯는 걸 녹음했더라? 녹음? 시무카와가? 그래, 2번째나 3번째려나? 남일처럼 말하는 녀석의 어조는 어딘지 체념한 것 같이 건조했다. 배짱도 행동력도 없는 시무카와가 일러 바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지. 진짜 웃기는 일이지. 학생 지도 녀석이 이제 와서 이야기한 이유를 물었더니 시무카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냐? 자기는 상관없지만 자기가 가고 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너나 다른 녀석한테 돈을 뜯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용기 내 이야기했다더라. 녀석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무카와는 어제 어머니가 전학수속을 밟으러 학교에 왔을 때 함께 인사한 뒤 혼자나마 담임과 학생지도 교사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다.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무카와가 거기까지 생각해줬을 줄이야. 그런 짓을 했는데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 대체 왜 그랬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건데? 너도 노력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내 물음에 녀석은 웃었다.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글쎄다. 모르겠네. 공부도 조금은 자신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땡땡이 칠 수 있게 된 건지. 친구인 줄 알았던 놈들도 내가 시킨 거라고 배신하고 말이야. 돈 문제도 있으니까 시무카와네 집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하라고 하더라. 시무카와는 필요 없다고 한 모양인데 돈도 돌려주라고. 녀석은 또 웃더니 아 진짜? 하고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시해진 거지? 응? 감이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꼼짝 않고 쳐다봤다. 녀석은 훗 웃더니 교문으로 걸어갔다. 시무카와를 쫓아가는 걸까? 자포자기해서 폭력을 휘두르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녀석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라고 고쳐 생각했다. 녀석도 원래는 노력해서 희망을 품고 이 학교에 들어왔을 것이다. 지금은 잠깐 사는 방식을 헷갈렸을 뿐. 교실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시무카와도 없다. 자리에 앉아 쓸 일이 거의 없는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냈다. 시무카와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만뒀다. 시무카와도 생각이 있어 한 일이다.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이다. 잡지를 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려니 어제 못지않게 느닷없이 희노가 나타났다. 아, 있다. 남자친구님. 아직은 눈에 익지 않은 얼굴을 보고 조금은 힘이 생겼다. 나를 만나러 와주는 여자애가 있다는 게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그 말에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건데? 쓴웃음을 지으며 묻자 희노는 잠시 생각했다. 마이 허니? 외국 영화에서도 요샌 별로 그런 말 안 하더라. 그렇군. 남자친구님은 마이 허니는 취향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메모한단 말이야? 희노가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데 뒤에서 어이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여튼 참, 너희 그렇게 몰랑몰랑한 대화를 하는 거야? 와타야가 얼굴을 내밀었다. 심하게 단사탕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다. 희노와 와타야가 함께 있는 모습은 몇 번 봤지만 이렇게 셋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오늘은 와타야도 같이 왔네? 응, 너희가 좀 신경 쓰여서. 와타야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교실 문턱을 넘어 내 책상을 향해 걸어왔다. 희노는 그 뒤를 따르며 나를 또 빤히 쳐다봤다. 왜?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냐. 그보다 미녀가 둘이나 왔는데 좀 더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 아냐? 어제도 이야기하고 알았는데 와타야는 약간 부침성이 없기는 해도 꾸밈 없는 성격인 듯 했다. 미인은 사흘이면 익숙해진다는 말 몰라?
농담으로 대꾸하자 와타야는 예상 밖이었는지 오! 하고 감탄하고는 즐겁게 입꼬리를 올렸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실증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말을 나눈 지 아직 사흘도 안 됐다고. 마오리랑도 어제 처음 제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 와타야의 말에 희노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맞아. 어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했어. 저런,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 희노는 내가 아버지와 둘이 산다는 것을 배려해서인지 가족 구성을 빼고 나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와타야도 AB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괴짜 3명이 모인 느낌이네. 와타야가 어딘지 모르게 즐겁게 말했다. 하지만 이수미, 사람 셋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라고 하잖아. 이렇게 셋이면 문수보살한테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을걸? 보살님도 쓴웃음 지으시겠다. 경쾌하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친하다는 게 느껴졌다. 희노는 뭐든 즐겁게 이야기하고 와타야는 쿨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도루는 니시카와 게이코란 작가를 좋아한대. 뭐? 와타야의 얼굴에 놀란 빛이 번졌다. 니시카와 게이코? 웬 마니아?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잡지 문예계지? 가미야 문학소년이니? 그러고는 내가 펴놓고 있던 잡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문예계는 일본을 대표하는 순수문학 잡지 중 하나인데 여기에 실린 신인 작가의 작품은 유명한 아쿠타가와상의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내가 좋아한다고 한 니시카와 게이코의 작품도 이 잡지에 실리곤 하는데 설마 니시카와 게이코나 이 잡지를 아는 동급생이 있을 줄은 몰랐다. 아니 그런 건 문학소녀는 아니고 그보다 와타야는 어떻게 니시카와 게이코랑 이 잡지를 아는 거지?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 없는 내게는 매달 생활비를 절약해 남는 돈으로 잡지나 책을 사는 게 낙이었다. 이 잡지는 아버지도 읽기 때문에 돈은 반씩 부담하지만 잡지를 들어묻자 와타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난 순수문학을 엄청 좋아하거든. 프랑스 영화라든지 일본 영화, 요새는 러시아 영화도 좋아해. 그런 대다수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아주 개인적이고 음침한 거. 같은 또래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던 터라 다시 한번 놀랐다. 한편 시야 끄트머리에서는 희노가 또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려 하고 있었다. 희노, 내가 문학소년이라고 쓰지 마. 아닌 거야? 알았어. 문학소년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는 문학소년이라고 쓸게. 어째 내가 베베 꼬인 인간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셋이 방과 후를 보내기로 하고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일단 학교에서 나왔다. 역으로 가는 길에 나와 와타야가 나란히 걸으며 책이나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찰칵 소리가 들려와 나도 모르게 돌아봤다. 희노, 사진은 왜 찍는 건데? 희노가 스마트폰으로 나와 와타야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다. 내가 따지자 희노는 장난치다가 들킨 초등학생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감이야,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소리는 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 사진을 찍는데 무슨 의미가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와타야는 나와 희노가 유사 연애 관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직 어색하다고 할지. 사흘이면 익숙해져야지. 억지 쓰지 마. 미인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 어색한데. 와타야와 둘이서 아까는 익숙해졌다고 했으면서 아니, 아직 사흘 안 됐거든? 하고 교실에서 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으려니 희노가 그런 말이야 라며 제안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침묵을 다지자. 어디 가서 셋이 차라도 마시지 않을래? 엥? 차? 그러지 뭐. 이야기는 그 뒤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안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찻집은 내게 다소 벅찼다. 가진 돈에 별로 여유가 없었다. 괜찮다니까. 내가 억지로 따라와서 둘만의 시간을 뺏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살게. 원래는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여유 있거든. 아니, 그렇지만 와타야, 그런 건 별로 안 좋다고 할지. 됐다니까. 와타야와 실랑이를 하고 있으려니 생각에 잠겨있던 희노가 말했다. 아, 좋은 생각이 난 것 같아. 아직 시간도 늦지 않았고. 나와 와타야가 나란히 돌아보자 희노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 아예 도론의 집에 가면 어때? 그럼 돈도 안 들잖아. 뭐? 얼빠진 목소리는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 실례합니다. 결국 단둘만 되지 않으면 괜찮나? 납득하고 우리 집에 가기로 했다. 자랑할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평범한 임대 아파트다. 와, 도론의 집 진짜 깨끗하네. 그런데도 희노는 신기한 듯 실내를 둘러보며 사진 찍어도 돼? 하고 물었다. 그러든지. 누나가 떠난 뒤로 이 집에 여자가 발을 들여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눈에 익은 칙칙한 풍경이 살짝 화사해진 듯했다. 다만 아무리 해도 현실감이 나지 않았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일단 두 사람을 식탁 의자에 앉게 하고 나는 부엌에서 물을 끓여 홍차를 준비했다. 일주일에 3번은 홍차를 마셔서 익숙했다. 그동안 희노와 와타야는 여자의 특유의 깍깍 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가미야네 집은 진짜 깨끗하네. 이 시간에 가족분은 안 계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청소를 좋아하셔? 아니, 와타야한테는 말 안 했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랑 나랑 둘이 살아서 청소는 내 취미 같은 거고 뭐 어쨌거나 깨끗하게는 하고 살아. 찻잎을 우리는 시간을 재며 대답하자 희노가 자랑스레 덧붙였다. 그렇답니다. 우리 남자친구님은 위생감을 중시하죠. 위생감? 청결함이 아니라? 와타야는 우리 집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야기는 그 이상 캐묻지 않고 희노에게 물었다. 농. 청결감은 가짜로 꾸밀 수 있지만 위생감은 꾸밀 수 없거든. 자세히 보면 도로의 셔츠, 칼라랑 소매가 반듯하게 다려져 있잖아. 그리고 손수건도 매일 빨아서 다림질하고. 그런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위생감이야.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한 탄성이 와타야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말해보기 전엔 몰랐는데 가미야 꽤 특이한 애구나. 그 말 와타야한테만은 듣고 싶지 않은데. 이제 됐다. 차 마시자. 그러는 사이에 찻잎 우리는 작업이 끝났다. 뜨거운 물을 부어 따뜻하게 데워두었던 찻잔에서 물을 따라 버리고 독일 차주전자에서 레이디 그레이를 따랐다. 베르가모트 특유의 상쾌한 감귤 향이 부엌에 감돌았다. 변변차는 차지만 들어. 그건 아니지 가미야. 녹차도 아닌데. 아, 그런가? 홍차는 그런 말 안 하나? 두 사람의 찻잔을 먼저 식탁으로 날랐다. 이어서 세일에서 산 쿠키를 담은 흰 접시와 내 잔도 가져갔다. 누나가 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라 식탁 의자는 3개가 있었다. 나도 앉아 홍차를 마셨다. 오렌지와 레몬을 넣은 가양차는 마시기 쉽고 마음도 차분해진다. 와, 맛있네. 도로 홍차 잘 우리는구나. 향기도 참 좋은데? 맞은편에 앉은 희노가 홍차를 마시더니 놀란 듯이 반응했다. 진짜네? 뭐야 이거? 이 홍차 어디 거야? 와타야의 입에 맞은 듯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모카와도 맛있다고 해주었던 터라 자신은 있었지만 감상을 듣기 전까지는 긴장됐다. 슈퍼에서 파는 싼 거야. 레이디 그레이는 비싼 거 아니라도 맛있거든. 그렇지만 점핑이 좀 잘 안 됐네. 한 77점이야. 더 있으니까 사양 말고. 맛을 확인한 다음 홍차가 가득 든 찻주전자를 가지러 부엌에 갔다. 솜을 잔뜩 넣은 주전자 덮개를 씌워 식탁에 놓았다.
바느질도 누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주전자 덮개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소박한 흰색 찻잔으로 홍차를 마시다가 나를 보는 두 사람의 시선을 깨달았다. 왜? 지금까지 몰랐는데 감이야. 어째 몰락한 귀족 같다. 묘하게 기품 있는 부분 같은 게 특히. 몰락했다고 하지마. 그리고 희노 넌 냉큼 메모하지 말고. 그 뒤로도 셋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찻주전자와 접시가 비었다. 이내 두 사람은 우리 집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그래봤자 방 2개에 거실 겸 식당이 있는 평범한 임대 아파트다. 아버지 방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 볼 것도 거실과 내 방 정도다. 와타야는 책에 관심이 있는 듯 내 방 책꽂이를 흥미롭게 훑어봤다. 희노는 내 방 사진을 잔뜩 찍었다. 뭐 상관없다. 희노는 왜 그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건데? 이 방에 뭐 찍을 게 있다고. 그렇지 않아. 남자의 방에 들어와 본 것도 처음이고 재미있는걸. 희노와 이야기하고 있으려니 와타야가 웬 아저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가미야씨, 취향이 아주 훌륭하시구먼. 헌책방에 내다 팔면 돈 꽤나 벌 것 같은 희귀본도 제법 있는데 어디서 이런 걸 구해오는 거야? 그쪽에 있는 건 아버지가 헌책방에서 산 거야. 우리 아버지 책을 사오면 아무데나 막 놓는 사람이거든. 하는 수 없이 거실이랑 내 방 책꽂이에 정리해두는 거야. 두 사람에게서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도루, 너 역시 야무지다. 책이 이렇게 많은데 먼지도 없고. 뭐 위생감은 중요하니까. 우엑, 또 나왔다. 위생감. 와타야, 제발 무슨 바퀴벌레 나온 것처럼 말하지 마. 그 뒤에 어째선지 두 사람이 다림질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빨래를 걷어 보여줄 수 없는 남자 옷까지는 살짝 감추고 손수건과 셔츠를 다렸다. 와타야는 너무 잘해서 징그럽다고 하고 희노는 즐겁게 동영상을 찍었다. 저녁이 되어가기에 두 사람을 가까운 역까지 배웅하기로 했다. 나가는 김에 저녁거리 장을 보자고 생각해 증정품으로 받은 에코백을 들고 함께 집을 나섰다. 이 몰락 귀족은 왜 이렇게 에코백이 잘 어울린대? 이 고등학생 대체 뭐니? 웃음을 참는 와타야의 얼빠진 모습을 희노가 정면에서 사진으로 찍었다. 하여간 현실감이 없는 하루였다. 밤이 되어 저녁 준비를 마친 뒤 식탁에 교과서를 펴놓고 예습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온 것 같았다. 늦게 왔다 싶었더니 얼굴이 벌갰다. 별로 많이 마시지도 못하면서 또 어디서 한잔하고 모양이었다. 아버지, 술 마시고 올 거면 미리 연락 줘야죠. 미안하다. 너한테 애인이 생긴 게 기뻐서 말이야. 애인이 오늘 친구를 데리고 놀러 왔다고 말하자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집에 들여놨다고? 뭐 어때서 아버지 방은 안 보여줬고. 그야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어째 좋은 냄새가 나나. 제발 밖에서 그런 괴상한 소린 하지 마.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데우는 저녁밥을 준비했다. 식탁 의자에 앉은 아버지가 꼼짝 않고 나를 쳐다봤다. 왜? 어째 너 알아서 다 컸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밑반찬 조림을 꺼냈다. 그 뒤 내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저녁 반찬을 안주로 발포주를 마시더니 반도 못 마시고 골아 떨어졌다. 하여간 목욕도 안 하고.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깨워 따뜻한 타월을 주고 몸을 닦게 했다. 그동안 아버지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폈다. 전에 그냥 됐더니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이튿날 몸이 쑤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몸을 굽혀 자리를 펴고 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가장이 나타났다. 괜찮아?
술 세지도 않으면서 많이 마시지 마. 옷 갈아입고. 괜찮다, 사나해. 걱정 마라. 난 괜찮다. 그 말에 순간 몸의 움직임이 멎었다. 아버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방에서 나와 새장지를 닫으며 나는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많이 취했는지 아버진 나를 누나로 착각하고 있었다. 6. 뭐 나도 가미야랑 비슷한 느낌이랄지. 그런 집이니까 편하게 와. 내가 사용하는 전기권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는 와타야의 집에 놀러가기로 했다. 낮 동안 학교는 평화로웠다. 시모카와도 학교에 와서 느긋하게 지내고 괴롭힘을 주도했던 녀석은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어 있었다. 아르바이트 잡지를 보는 것 같았는데 말은 걸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히노, 와타야를 만나 셋이 와타야 집으로 갔다. 와타야도 전철로 통학했다. 나와 히노네 집보다 학교에서 가까워 같은 방향으로 두 정거장 가서 내렸다. 와타야가 사는 아파트는 공동 현관이 자동 개폐식이었다. 자동 개폐식 공동 현관을 부러워하던 나는 고급스러운 현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히노, 또 찍어? 히노가 웃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그런 나를 찍고 있었다. 남자친구님이 놀라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으려고. 얼빠진 얼굴에 데이터 낭비하지 말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너희들 꽁냥거리지 말고 얼른 오라니까. 먼저 들어간 와타야의 재촉에 나와 히노는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와타야는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다. 어머니는 주로 책 장정을 작업하는 디자이너인데 밤에는 집에서 일하지만 낮에는 이것저것 볼 일이 많아 외출하는 모양이었다. 와타야는 가끔씩 아르바이트로 자료 찾기와 서류 작성, 영수증 관리 같은 일을 돕는다고 했다. 사정이 있어 아버지와는 따로 산다고 했다. 여자들만 사는 집에 들어가려니 솔직히 조금 긴장됐다. 어쨌거나 일단 앉아.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개방감이 있는 거실로 안내됐다. 어머니가 디자이너라 그런지 곳곳에 그림이 있고 가구나 장식품도 하나하나 신경 쓴 티가 났다. 10층 건물 꼭대기 집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높고 빨래가... 미안하다, 와타야. 방금 뭐가 잠깐 보였는데? 응? 아, 그거?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그게 아닌가? 미안. 가미야가 신경 쓰이겠네. 그런 장면을 거쳐 나와 히노는 거실 의자에 마주 앉아 와타야가 내오겠다는 홍차를 기다렸다. 문득 오늘도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히노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왜? 몰라, 귀족. 그만 잊어버리라니까. 미안. 그렇지만 그거 꽤 딱 들어맞는 키워드 같거든. 히노 나름대로 칭찬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 그런 기분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히노가 말했다.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더 웃어봐. 아니, 괴상한 표정 지으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분명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나와는 대조적으로 희노는 오늘도 명랑하게 웃고 있었다. 넌 늘 웃더라. 아무 의도 없이 내가 감상을 말하자 희노는 살짝 눈썹을 치켰다가 대답했다. 아, 뭐 사실은 늘 그런 건 아닌데 웃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웃어두자 싶어서. 웃을 수 없을 땐 진짜 뭘 어떻게 해도 웃어지지 않잖아. 그런 대답이 돌아올 줄 몰랐던 터라 나도 모르게 희노를 빤히 쳐다보고 말았다. 뜻밖이라는 듯한 내 시선을 알아차린 희노는 바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니, 실제 체험은 아니고 그냥 만화 같은 데서 본 거야. 그래? 의아하게 쳐다보자 희노는 거짓으로 웃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정으로 그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고. 그래도
나는 우리 사정을 모르는 와타야에게 들리지 않도록 희노 쪽으로 몸을 내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는 유사 연애 관계긴 하지만 뭐 어려운 게 있으면 편히 말해줘. 뭐? 응. 희노의 놀란 표정을 가까이에서 바라봤다. 그때 어이 거기 둘! 이라며 쟁반을 든 와타야가 끼어들었다. 꽁냥거릴 거면 나 안 보는 데서 하면 안 될까? 와타야의 말에 희노는 여느 때처럼 농담으로 대꾸했다. 그렇지만 이수미, 그런 목소리는 들릴지도 모르는데? 헉, 얘가 어른의 농담으로 받아치네? 애인 있는 사람은 여유 있어서 좋겠어. 와타야는 홍차 쟁반을 테이블에 놓고 희노를 간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버티던 희노가 이윽고 간지러운 듯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금 전 희노가 한 말을 생각했다. 웃을 수 없을 땐 진짜 뭘 어떻게 해도 웃어지지 않잖아. 희노는 만화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실감나게 느껴졌다. 내 착각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와타야와 장난치는 희노를 새삼 쳐다봤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들여다볼 수도 없다. 희노는 티 없이 즐겁게 웃고 있었다. 7. 시간은 소리도 없이 흘러간다. 희노와 사귄 지 일주일 이상 지났다. 그렇지만 학교 끝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달라졌을 뿐 일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그럴까? 요즘 들어 문득문득 희노 생각을 하곤 한다. 즐거운 표정으로 턱을 괴고 있는 모습, 끄트머리까지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한 아름다운 머리가 생각난다. 석양빛을 받으면 한순간 머리가 반들반들 빛난다. 나는 단순히 희노의 외모에 끌리는 걸까? 지금까지 여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희노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늘 웃는 얼굴을 보이는 희노가 그 뒤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가미야, 요새 어째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내 마음을 빼앗는 모양이었다. 점심시간에 시모카와와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말을 듣고 말았다.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얼버무리며 웃자 시모카와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맞다! 전에도 의논했던 건데 지금도 일본어로 쓴 책을 이거저거 주문해서 모으고 있거든. 외국에서는 일본어 책을 구하기 힘드니까. 화제가 전환돼 약간 당황했지만 그 이야기는 생각났다. 아, 그랬지. 어때? 뭐 재미있는 책 찾았어? 응, 이거저거 있었는데 제일 괜찮은 건 격언집이려나?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책 쪽이 내 이 몸뚱이처럼 살이 되고 피가 될 것 같아서. 그러더니 시모카와는 자기 배를 두들겼다. 나를 웃기려고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준 걸까? 시모카와의 의도대로 웃고 말았다. 걸어다니는 격언집이 될 수 있겠네.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발을 계속해서 내디디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모르는 격언인데? 누구 말이야? 평범한 먹보 시모카와의 격언, 양력, 생전에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 당했는데 싶어 슬며시 웃음이 났다. 나는 순수하게 대화를 즐기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지적인 남자는 인기 있나 보더라고 말하자 시모카와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가미야, 모랑 기침은 숨길 수 없다는 격언 알아? 뭐? 그런 말이 나오는 바람에 동요했다. 격언집은 우리 집에도 있어 읽어본 적이 있었다. 시모카와가 말한 것은 사랑에 관한 항목에 들어있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재채기와 기침은 숨길 수 없다 아닌가? 그런 말로 시침이 떼는 내게 시모카와는 맞아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여느 때처럼 시모카와와 이야기하고
학교가 끝나면 희노를 만났다. 문자를 보내는 습관이 없는 데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주 연락 못하는 것을 사과하자 희노는 신경 쓰지 마 라고 대답했다. 둘째 조건이랑도 맞으니까. 대신 방과 후 교실에서 둘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럼 매일 요리를 하는구나. 나보다 잘하겠네? 잘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럭저럭. 남자친구님 입버릇 뭐 그럭저럭. 너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런 입버릇 없는데. 와타야의 집에 다녀온 이후 희노와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피하고 싶었다. 우리는 연애 관계이되 연애 관계가 아니었다.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따져보면 애초에 내가 희노에게 폐를 끼쳤다. 희노가 무슨 생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사 연애 관계에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형태가 사실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서서히 희노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져가는 나 자신이 곤혹스럽게 느껴졌다. 희노와 방과 후를 함께 보내기 시작한 뒤 두 번째 금요일이 찾아왔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 휴일이었다. 희노, 휴일 말인데 6월도 됐겠다. 너만 괜찮으면 어딘가. 그러게 말이야. 어느새 벌써 6월이네. 희노의 표정이 약간 흐려졌다. 그러더니 금세 여느 때 같은 웃는 얼굴로 돌아와 물었다. 아 미안. 휴일 말이지? 도로는 요번 주에 무슨 약속 있어? 일요일엔 시모카와란 친구가 이사 가니까 배웅하러 갈 건데. 시모카와 이야기는 이미 희노에게 한 적 있었다. 원래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시모카와가 사양했다. 이유를 묻자 소중한 사람이 늘면 작별이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서라고 했다. 지금은 희노랑 보내는 시간을 우선해줘. 난 이미 충분하니까. 그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미소 짓던 그는 내게 몇 안 되는 소중한 친구 중 하나다. 외국으로 전학 가서 헤어진다고 해도 영영 못 만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어져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분명 좋은 친구로 남을 것이다. 시모카와와 헤어지는 것을 아쉽게 여기면서도 지금은 희노와의 대화에 집중했다. 토요일은 종일 괜찮은데 어쩔래? 어디 갈래?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는지 희노는 오? 하고 반응했다. 그건 이른바 데이트군요? 응, 뭐 그런 거지. 희노 네가 싫으면 상관없고 그냥 휴일은 어쩔까 생각한 것 뿐이니까. 저번 토요일엔 네가 딴 일이 있었잖아. 아, 잠깐 병원에 가느라고. 별건 아닌데. 희노가 언뜻 시선을 피했다. 전 같으면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나저나 데이트라. 재밌겠네. 우리 꼭 가자. 오전엔 안 되는데 괜찮을까? 희노의 반응에 정신이 팔려서 대답이 약간 늦어지고 말았다. 괜찮아. 휴일인데도 오전에 일이 있어? 첫째 조건도 학교 끝날 때까지는 서로 말 걸지 말라는 거였는데. 평소 마음에 걸렸던 것을 묻자 희노는 대답을 망설였다. 여자애는 원래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래? 어디 놀러 갈까? 도루는 휴일에 책을 읽거나 집안일을 한다고 했지? 새삼스레 확인하니 참 재미없게 휴일을 보내는 것처럼 들렸다. 뭐 대체로 그래.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게 좋겠지?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머리를 숙여 사과하자 희노는 허둥지둥 말을 이었다. 신경 쓰지 마. 그럼 공원은 어때? 그래도 괜찮으면 도시락은 너한테 부탁하고 난 그 뒤 찻집에서 디저트를 살게. 그럼 너도 부담이 크지 않겠지? 고마운 제안이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알았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식은 가리는 거 없으니까 뭐든 다 되오이다야. 아, 그 홍차는 마시고 싶을지도. 알았어. 뭐든 다 되오이다야. 전부터 생각했는데 희노는 가끔 이상한 말투를 쓰더라. 그날은 교실에서 이야기를 더하다가 해질녘이 다 되어 같이 집에 갔다. 8. 고대했던 토요일이 찾아왔다. 아침 일찍 집안일을 대강 끝내놓은 다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메뉴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홍차에 어울리는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다. 녹말가루를 묻힌 닭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워 저칼로리 닭튀김도 만들었다. 샐러드도 필요하다. 홍차에 잘 맞으니까 과일도 간단히 준비하자. 아버지는 아침부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넉넉히 준비한 홍차를 가져다 주니 우리 집에 한 대뿐인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또 소설 써? 문예계 신인상 마감이 얼마 안 남았거든. 오, 뭐냐? 향기가 좋은데? 자식 의자에 앉은 채 돌아본 아버지에게 찻잔을 건넸다. 소설 쓰기는 아버지의 취미이자 낙이고 어쩌면 인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썼다고 한다. 상은 아직 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소설을 써서 생계를 잇는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 핑계로 집안을 돌보지 않지만 역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오늘은 데이트하러 나가니까 점심때 집에 없어. 냉장고에 샌드위치 있으니까 그거 드세요. 오, 고맙다. 데이트냐? 잠깐 기다려봐. 아버진 일어나서 지갑을 찾아 열었다. 얼굴을 찡그리더니 옷장을 뒤져 봉투에서 지폐를 꺼냈다. 자, 용돈 받아라. 넌 매달 용돈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가계비 쓰고 남은 돈으론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괜찮아. 식비로 홍차라든지 나 좋아하는 것도 사는 데다 전기권도 사고 휴대폰에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니까? 네가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겠다는 걸 내가 막았는데 전기권은 당연하지. 휴대폰도 초저가 요금제고 잔말 말고 이 정도는 받아둬라. 나는 아버지가 내민 많은 지폐를 쳐다봤다. 돈에는 힘이 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굴에 웃음이 피고 마음에 든 것을 생활 속에 들여놓으면 작은 기쁨이며 일상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럼 반만 쓸 테니까 나머지 반으로 오늘 뭔가 맛있는 거 해먹어. 아버지 좋아하는 스키야키는 어때? 지금처럼 배추는 없어도 고기는 좋은 게 있으니까. 반이 뭐냐 반이. 하지만 뭐 그 정도에서 타협할까? 그럼 나머지 반으로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얼른 받으라는 듯 다시 지폐를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녁은 기대해. 너도 재미있게 다녀와라. 지폐를 받고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한 다음 방에서 나왔다. 내 방으로 돌아와 중학교 때부터 쓴 지갑에 돈을 넣었다. 자잘한 집안일을 마친 다음 누나가 애용했던 소풍 바구니를 벽장에서 꺼냈다. 튼튼한 황갈색 등나무 바구니다. 그 안에 도시락과 보온병을 담았다. 조금 이르지만 11시에 집을 나서기로 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가면 큰 종합공원이 있다. 벚나무 가로수길이 유명한 공원은 봄이면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곳 분수 앞에서 12시에 희노를 만나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갈까 하다가 바람을 맞기 싫어 걸어서 가기로 했다. 결국 약속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사람은 있지만 붐빌 정도는 아니었다. 분수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바구니에서 문고본을 꺼냈다. 어렸을 때부터 휴일에 밖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아마 좀 특이한 어린애였을 것이다.
밖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기분이 들떠 주위에 다른 가족들이 가득해도 별로 고독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알고 있었다. 책에 집중한 나머지 해질 때까지 열중해서 읽는다. 주위가 어두워진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서 고개를 들고 불안해하고 있노라면 매번 누가 그런 나를 발견해 주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보라색이 섞인 붉은 하늘을 등지고 누가 걸어왔다. 그렇게 누나가... 저 도루 맞지? 목소리에 얼굴을 들자 희노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공원의 시계를 보니 그로부터 30분 이상 지나 있었다. 아, 다행이다. 미안. 맨날 교복 입은 모습만 봤으니까 좀 자신이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나야말로 미안해. 온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문득 여느 때와는 다른 희노의 복장이 눈에 들어왔다. 흰 셔츠를 걸치고 보드라워 보이는 소재로 된 녹색 긴 치마를 입었다. 그러고 보니 희노가 사복 입은 것을 처음 봤다. 그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희노가 내 곁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그거 도시락이야? 굉장해. 나 저렇게 제대로 된 소풍 바구니 처음 봤어. 이거? 누나가 옛날에 바자 같은 데서 싸게 주고 산 건데. 누나? 미안, 누나가 이딴 말 들었던가? 아버지랑 둘이 산다고 한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둘이 살지만 얼마 전까진 있었거든. 누나가 죽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대답을 못하고 있으려니 희노가 눈치채고 그렇구나 하고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 배고파. 도시락 어디서 먹을래? 점심때까지 기다리게 한 건 나지만. 그렇게 말하고는 눈부시게 웃었다. 사람은 눈부시게 환한 빛을 받으면 그만큼 그림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그림자에 사로잡혀버리는 면이 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다른 행복한 가족을 지켜볼 때처럼. 하지만 희노의 밝은 분위기는 나를 쓸쓸하게 하지 않았다. 세상의 온갖 비극 중 몇십 %는 결국 자기 안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나는 희노의 웃음에 이끌려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그 뒤 우리는 휴일의 공원 풍경에 섞여들었다. 마침 잔디광장 나무 밑자리가 하나 비어있어서 햇빛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소풍용 매트를 깔고 멀리서 점심을 즐기는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며 도시락을 꺼냈다. 희노는 식사 전에 또 사진을 찍었다. 야, 맛있다 도루. 너 굉장하다.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즐겁게 이야기하며 먹으니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다. 돈 들지 않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지만 입에 맞았다면 다행이다. 사실 집에 있는 걸로 적당히 만들었으니까 진짜로 별것 아냐. 그렇지만 맛있었어.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겠다. 희노 너도 어떨까 모르겠네. 왜 끝까지 긍정해주지 않는 건데? 쓴웃음을 지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우러렀다. 스스로가 꼭 이야기 속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기묘한 인연으로 옆에 있는 애와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닌데 그래도 휴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기뻤다. 우리는 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감탄하고 멍하니 풍경을 바라봤다. 이윽고 침묵이 두려웠다. 적어도 나는 그 침묵이 거북하지 않았다. 신기하네. 희노가 중얼거렸다. 내가 돌아본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 아니, 신기해서. 진짜 신기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고 할지 괴롭지 않아. 말이 없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거북하지도 않아.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쌓아 올라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 희노에게 보이지 않는 곳, 희노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쌓아 올려온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둘 사이에 있다면 기쁠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그러면 감각의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 그 느낌을 즐겼다. 태양의 온기, 잔디 냄새, 옆 사람의 호흡까지 느껴질 듯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눈을 떴다. 옆에서 그 애가 긴 머리를 붙들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뭔가 말하려 했다. 연애를 거짓으로 할 수 없게 된 나 자신을 깨달았다. 널 좋아해도 될까? 그렇게 물었을 때는 이미 바람이 그쳐 있었다. 지금을 다 말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했다. 그래, 좋아하는구나. 말로 하고는 실감했다. 나는 너를. 희노가 천천히 시간을 들여 나를 돌아봤다. 안 돼. 그 애가 말했다. 왜? 나는 물었다. 망설임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처럼 희노가 고개를 수그렸다. 나 말이지. 또 바람이 불었다. 희노의 긴 머리를 바람이 채가려 했다. 병이 있어.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란 건데 밤에 자고 나면 잊어버리거든.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바람에 뒤섞여서 그런지 그 애의 목소리가 내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걸음을 뗀 두 사람. 1. 나는 오늘 하루를 스마트폰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라? 왜 알람이 울리지?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싫어서 잘 때는 커튼을 치지 않고 아침 햇빛으로 일어나곤 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알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맡에 있어야 할 스마트폰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침대와는 정반대 방향에 놓인 선반에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마룻바닥을 걸었다. 어째 오늘은 좀 따뜻하네. 지금 몇 시지?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시간을 확인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5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째서 이런 시간에? 밤에 공부하고 12시쯤 자니까 아직 5시간밖에 못 잔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충분히 잔 것처럼 느껴졌다. 알람 기능이 오류를 일으킨 듯해 한숨을 쉬다가 지금이 골든위크 중이라는 게 기억났다. 맞다. 휴일이다. 신난다. 나는 잠은 쉽게 드는데 한 번 깨면 웬만하면 다시 자지 못한다. 1층으로 내려가 카페라떼라도 마시자고 생각했다. 일단 불을 켰다. 나는 사고로 기억장애를 갖고 있어요. 책상 위에 있는 수첩과 일기를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전력으로. 좌우지간 수첩이다. 자, 책상 위를 봐라. 바깥은 어스름에 쌓여 있었다. 어슴푸레한 불빛을 밝힌 실내에서 나는 사방에 붙어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등골에 전율이 흐르고 기묘한 감촉에 사로잡혔다. 이게 뭐람? 낯선 말이 낯익은 내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제야 아까 스마트폰을 봤을 때 든 의아함이 생각났다. 서둘러 화면을 확인했다. 날짜가 이상했다. 어제는 4월 26일이었다. 골든위크 첫날이니까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날짜가 한 달 이상 건너뛰었다. 벽에 붙은 종이에 이상한 말도 쓰여 있었다. 사고? 기억장애? 혼란에 빠져 있으려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선을 돌리자 문을 녹하는 소리가 났다. 대답하니 어머니가 머그잔을 엎은 쟁반을 들고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왜? 어째서? 의문은 많았지만 먼저 벽에 붙은 종이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거북한 듯 대답했다. 마오리, 넌 사고를 당했거든. 그래서 기억장애가 생긴 거야. 사고와 기억장애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망연했다. 그제야 생각났다. 확실히 사고가 있었다. 어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그건 어제가 아니다. 벌써 몇십일 전이다. 말도 안 돼. 내 얼굴이 굳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애써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려 해도 사고가 났던 어제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 다시 말해, 나는 정말 기억장애가 생겼다는 뜻인가? 솔직히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갖다 준 카페라떼를 마셨다. 좋아하는 계피가 든 카페라떼는 평소처럼 마음을 진정시켜주지 못했다. 나는 떨고 있었다. 그런 나를 어머니가 괴로운 듯 쳐다봤다. 내가 매일 하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과거에 내가 쓴 수첩과 노트를 읽어보기로 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걸 읽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 때문에 밤에는 늦어도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어머니도 나에게 맞춰 생활 리듬을 바꾼 듯 했다. 아래층에 있을 테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내려오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나를 혼자 있게 해주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다. 처음 보는, 하지만 내가 좋아할 듯한 심플한 디자인의 수첩이었다. 바인더식이라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 데다 옆으로 조금 삐져나온 인덱스로 항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평소에는 스마트폰에 메모하고 필요한 것을 수첩에 정리한다고 했다. 수첩이면 데이터가 날아갈 염려가 없다고. 머뭇머뭇 수첩에 손을 뻗었다. 첫 항목은 중요라는 제목이 달려있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것, 장애 증상, 부모님과 이즈미, 학교 선생님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것 등 중요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나는 기억장애가 있다는 말을 다른 학생들에게는 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유도 쓰여 있었다. 기억장애에 관해 상의하자 학교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장애자 특례에 의해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때 기억장애 위험성도 지적한 모양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억장애라는 소문이 퍼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잊어버린다.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하루가 지나면, 학교 내에 소문이 돌면 다들 나를 구경하겠다고 교실로 찾아올지도 모른다. 요즘 시대의 정보는 쉽사리 학교 밖까지 퍼진다. 물론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사람도 많다. 알게 되면 반아이들은 분명 신경 써줄 것이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늦는다. 그런 공포가 하루하루 내게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의사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미있게 지내 정신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모양이다. 그런 사정이 있어 나는 이즈미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 맺는 걸 되도록 피하고 있다고 했다. 중요라고 쓴 페이지를 확인하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활짝 열려있던 미래가 갑자기 닫혀 어둠 속에 내버려진 기분이었다. 중간에 그만 읽고 싶어졌다. 사실의 무게에 마음이 꺾일 것 같았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았다. 작은 희망 비슷한 어떤 것 또한 중요라고 쓴 그 페이지에 있었으니까.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애인이 생겼어. 수첩에 남자친구님이라는 항목과 5월 27일 이후의 일기를 읽어봐. 남자친구님에 관해 쓰여있어. 수첩에 쓰인 그 말을 다시 바라보며 얼마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나한테 남자친구가 어째서? 이런 상태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용기를 내어 먼저 수첩에 남자친구님 페이지를 폈다. 상대방은 다른 반 남학생인 가미야 도루라고 했다. 접점이 없으니 잘 기억나지 않았다. 살빛이 희고 호리호리한 애였던 것 같다. 수첩 내용으로는 사진과 동영상도 스마트폰 전용 폴더에 있는 모양이다. 스마트폰을 보니 그 애가 맞았다. 사귀는 두 사람이 그러듯이 바짝 붙어 찍은 셀카도 있었다. 사귀게 된 경위도 수첩에 남자친구님 항목에 적혀 있었다. 가미야가 방과 후 갑자기 나를 건물 뒤로 불러내 고백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쩐지 누가 시킨 것처럼 보였다.
여느 때 같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고백에 편승해보자고 생각한 모양이다. 상태는 이래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보자고. 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쌓아올리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경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든 모양이다. 사귀기 위한 조건이 3개 있었다.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짧게 할 것. 마지막으로 셋째,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대략 그런 조건으로 이유도 쓰여 있었다. 첫째는 비록 상태는 이래도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수첩과 일기를 읽어 나에 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둘째는 연락이 빈번히 와도 시간 관계상 답신을 할 수 없는 데다 메시지로 전날에 나와 관련된 화제를 꺼내면 곤란하니까. 셋째는 상태가 이래서야 어차피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연애 감정은 갖지 말자. 유사연애 관계로 하자. 라는 이유에서다. 이어서 가미아의 프로필을 읽었다. 생일, 가족 구성, 혈액형, 좋아하는 작가 같은 정보,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몰락귀족, 엄마, 위생감을 중시하는 사람. 위생감이 뭘까 했는데 그 설명도 있었다. 청결감은 얼마든지 가짜로 꾸밀 수 있지만 위생감은 꾸밀 수 없다고 한다. 조금 감탄했다. 내가 그 애에게 살짝 관심이 생긴 것을 알아냈다. 용기 내어 노트에도 손을 내밀었다. 수첩의 중요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노트는 일기로 사용하나 보다. 사고 다음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가 일기 형식으로 쓰여 있었다. 단시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읽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일기 내용도 요약해두는 모양이다. 일기 쪽은 수첩과 분위기가 꽤 달랐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썼다. 시간을 생각해 일단 요약된 일기를 읽어봤다. 나는 매일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노력해서 살고 있는 듯했다. 남자친구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를 대충 확인한 다음 드디어 남자친구님이 등장한다는 5월 27일 이후의 개별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방과 후, 데이트, 남자친구님, 이즈미, 남자친구님 집, 홍차. 내 일인데도 믿기지가 않아 시간도 잊고 열심히 읽었다. 요약된 일기에는 당연히 밝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낙심한 내용도 있었다. 노력해서 특별반에 들어갔는데 의미가 없어진 것, 친구 관계에 관한 것, 좀처럼 좋아질 줄 모르는 기억장애. 그런데 남자친구님이 등장한 뒤로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내용만 적혀 있었다. 남자친구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느니, 그때 표정이 좀 귀여웠다느니, 지금의 비정상적인 나는 그냥 그런 일을 그냥 그렇게, 그런 것을 느낄 여유가 과거의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데서 용기를 얻었다. 어느새 해가 떠 눈 깜짝할 새에 아침 7시가 되어 있었다. 직시해야 할 기억장애에 대한 공포가 아주 조금 줄어 있었다. 2층에 있는 내 방에서 거실로 내려가자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듯 했지만 약간 긴장한 것처럼도 보였다. 쳐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신문을 내렸다. 빙긋 웃었다. 혹시 매일 이런 식일까? 아, 저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이자 아버지가 허둥지둥 일어섰다. 불편이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해. 안 그래 여보? 마오리 네가 구하지 않았으면 그 애도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고. 넌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야. 기억장애가 흔치 않긴 해도 유사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나을 가능성이 있어. 느긋하게 생각하자. 아침에 어머니가 해준 설명도 그렇지만 매일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시키는 건가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어두운 표정을 보이는 게 제일 좋지 않다고 생각해 밝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함께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수첩을 확인하니 토요일인 오늘은 12시부터 남자친구님과 공원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했다. 데이트라고? 제법인데 나? 무슨 옷을 입고 가나 고민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다. 이수미다. 여보세요? 마오리? 오늘 가미야랑 데이트하지? 괜찮겠어? 어제 이야기했는지 이즈미는 우리의 약속을 아는 것 같았다. 미안해 이즈미, 어째 성가신일에 널 끌어들였나 보네. 성가신일? 아, 기억 이야기라면 신경 쓸 거 없어. 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즈미의 시원스러운 말에 마음이 편해졌다. 이즈미는 성격 탓도 있어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은 사람, 결과적으로 친해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지금 데이트에 뭘 입고 가나 고민 중인데 알아서 하셔. 너무해. 남자친구 자랑은 필요 없거든. 자랑 아닌데? 그런 이즈미에게도 과거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과거에 우리는 가미야와 유사 연애관계라는 이야기를 이즈미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 벌써 충분히 성가신 일에 끌어들였지만 남자친구님과의 관계는 내가 멋대로 정한 일이니 되도록 둘이서 대처하자 생각해서라고 한다. 이 옷 저 옷 입어본 끝에 가까스로 입을 옷을 정했다. 남은 시간에 수첩과 일기를 꼼꼼히 읽었다. 처음에는 꽤 침울했지만 나는 놀랄 만큼 쉽사리 지금 상황에 적응했다. 어머니에게 외출한다고 알리고 아버지에게 잠깐 데이트하고 올게요 하고 말하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외출 준비를 마친 다음 데려다 주겠다는 아버지의 제안을 괜찮다고 웃으며 거절하고 전철과 도보를 이용해 공원으로 갔다. 공원을 향해 걸으며 생각했다. 뭐야, 꽤 멀쩡하게 해내잖아. 남자친구님에 관한 정보도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있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빛이 소리가 되어 쏟아질 것처럼 날씨가 좋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의외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 있을 일도 수첩과 일기에 적어놓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겠지만. 약속 장소에는 사진으로 확인해둔 남자친구님인 듯한 사람이 있었다. 사복이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빳빳하게 풀벗긴 셔츠와 새로 빤 것 같은 스니커즈, 보풀 하나 없는 검정 데님 바지에서 위생감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듯했다. 저 도루 맞지? 말을 걸자 그 애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 다행이다. 미안. 맨날 교복 입은 모습만 봤으니까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변명하자 납득한 것 같았다. 기억장애에 관해서는 비밀이라 남자친구님은 모른다. 언젠가 말하게 될 날이 올까? 아니면 그보다 먼저 헤어지게 될까? 작은 감기에 마음이 흔들리다가 남자친구님 옆에 있는 소풍 바구니를 발견했다. 그 뒤 이야기하면서 남자친구님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았다. 바구니도 누나 것이라고 했다. 사별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쓸쓸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 나 배고파 라고 하자 웃어주었다. 우리는 애인 같은 일을 했다. 녹색 양탄자가 깔린 잔디광장으로 가서 나무 밑에 매트를 폈다. 멀리서 휴일을 즐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남자친구님이 손수 싼 도시락을 먹었다. 야채가 많은 색색의 샌드위치다. 칼로리를 낮춘 반찬도 맛있었다. 넌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겠다. 희노 너도 어떨까 모르겠네. 왜 끝까지 긍정해주지 않는 건데? 그렇게 말하며 돌아보자 남자친구님은 웃고 있었다. 어째 기분이 이상하다. 처음 보는 그 애는
내 앞에서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긴장을 풀고 있는 것 같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은 이런 것도 가능한가 하고 놀랐다. 기억이 하루 이상 남아있지 못해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정보로만 알아도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보낸 기억이 있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봐준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대화가 없어도 싫지 않았다. 신기하네. 왜? 그런 마음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남자친구님이 물었다. 일단 시선을 마주친 뒤 나는 앞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니, 신기해서. 진짜 신기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고 할지 괴롭지 않아. 말이 없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거북하지도 않아.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쌓아 올려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 평온한 햇살을 느끼며 우리는 시간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가운데 나는 이런 나를 만든 신에 관해 생각했다. 신은 분명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인간의 척도를 초월한 곳에 존재하는 신은 선도 악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혹시 인자한 게 아닐까? 신은. 바람이 불어 머리가 날렸다. 머리를 붙드는데 남자친구님의 시선이 느껴졌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그 애가 말하고 있었다. 널 좋아해도 될까? 나는 천천히 그 애를 돌아봤다. 가미야도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울고 싶은 심정으로 생각했다. 아니, 역시 신은 심술궂고 잔인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책의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원작인 이 책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재미있어질 타이밍이 끊어져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